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식별자를 다 지웠어요. 식별자가 하나도 없이 이만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식별자 QI가 되고요. 이만큼은 민감한 속성, 우리가 보통 센시티브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친구 기억이를 찾고 싶어요. 기억이가 30살의 남성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30살 남성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요 레코드가 기억이네, 이 사람이 가남이었네 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K-익명성. 다시 말하면 연령, 성별, 우편번호 값이 같은 게 서로 같은 게 최소 K개씩 뭉쳐 있어야지만 안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K-익명성을 만족하도록 데이터를 변형시켜요. 이 변형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렇게 4개가 동일하고 이렇게 3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건 K가 3인, K-익명성 값 3을 만족하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0살의 남자 그리고 우편번호가 02148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죠. 즉 이 사람 민감한 정보가 당뇨인지 간암인지 독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K분의 1의 확률로 희석되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프라이빗한 민감한 속성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간접 식별 방지를 통해서 민감한 속성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K-익명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프라이버시 모델, 우리가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합니다. 구문적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구문적 프라이버시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K-익명성 모델이에요. 이게 스테이니라는 분이 만드신 그런 데이터 혁명의 거의 시작에 가까운 그런 이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K-익명성을 실제 적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MIT랑 하버드에서 무크 뭔지 아시죠? 그 인터넷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MIT랑 하버드 같이 하는 무크라는 강의에서 총 16개 과목에 대해서 이 수강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 이런 정보들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빗한 정보가 드러나면 안 좋으니까 이 K-익명성이라는 모델의 기초에서 데이터를 익명화시켜서 공개를 했어요. 참고로 이 무크라는 것은 MIT랑 하버드가 참여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MIT 하버드의 최고 법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거고요.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페르파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페르파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게 페르파의 그 조문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학생의 아이덴티티가 외부적으로 잘 식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한 번 혹은 여러 번 릴리즈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든 간에 어떤 학생의 아이덴티티가 쉽게 식별돼서는 안 됩니다.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을 다 감안해서라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을 다 고려해서라도 이 학생이 누구야 라고 판별이 안 되게 어떻게 reasonable하게 잘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reasonable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좀 법조문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런 reasonable한 그 판단 기준으로 이 MIT 하버드라는 이 두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의 법무 담당자가 K-익명성이면 이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을 다 고려해서도 reasonably 누군지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 사례의 기초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나왔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데이터 익명화에 대한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익명화시킨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좌측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가명 처리의 말 들어보셨죠? 홍길동을 앞으로 우리 김길동으로 부르자. 그건 사실 그 가명, 김길동이 원래는 홍길동이었어라는 가명이 본명과 가명 사이에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죠. 가명이나 암호화나 양방의 암호화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본은 누구나 보고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 할 수 있지만 가명 처리 혹은 암호화하게 되면 가명했던 그 방법을 아는 사람 혹은 암호의 키를 아는 사람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모르는 외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한 단계 더 나가서 단방향 암호화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보통 해시 함수라 부르는데 내가 암호화 시켰지만 내가 복화는 못 시켜. 즉 내가 바꾼 값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런 거죠. 혹은 식별자를 통째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단방향 해시 함수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누구나 그 내부인이면 직접 식별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되면 직접 식별은 누구나 안 됩니다. 나도 안 되고 외부인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하지만 앞선 그림에서 봤듯이 식별자를 떼내도 기억이가 30살의 남자다. 그럼 하나밖에 없었죠. 즉 간접 식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자가 제거가 되더라도 간접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는 게 간접 식별조차 잘 안 되게 하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K 익명성이었죠. 이 이후부터는 간접 식별조차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뒤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라이버시 모델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 등등등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다. 식별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별성만 보게 되면 직접이든 혹은 간접이든 간에 식별성을 없애게 만드는 거, 그걸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부터는 식별성은 없앨 수 있지만 누구가 누군지 몰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깨질 수 있어. 이쪽부터는 프라이버시 보호 영역입니다. 이쪽은 식별성 없애는 개인정보 보호 영역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합법적으로 개인정보고 어디부터는 개인정보 아니냐. 참고로 2017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타낸 판례로는 암호화시켜도 키를 갖고 있으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시켜도 개인정보다 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정보죠. 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 아니에요. 왜? 나도 누군지 모르는 뜻이에요. 식별자를 없애버리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군지 직접 식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2016년도에 나왔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접 식별도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했어요. 즉 최소한 K-익명성을 돌려야지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러니까 간접 식별까지도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인이가 만든 K-익명성이라는 이론을 MIT랑 하버드 무크에서 썼다라는 그런 미국 사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해외 사례하면 많이 접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했대라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K까지 만족해야 된다. K를 만족하면 개인정보가 아니고 K를 만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2016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해 왔었는데 다음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전화번호 있고 몸무게, 나이, 키, 몸무게, 직업, 그다음에 출신 대학교, 그다음에 과. 개인정보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죠? 식별자고요.
자, 이런 내용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좀 가공했어요. 보니까 식별자를 뗐네요. 그죠? 32세, 185cm, 78kg, 공무원, 한국대학 경제학과.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판별이 어렵습니다. 즉 32살이고 185고 78kg고 공무원이고 한국대학 경제학과 출신이야. 그러면 홍길동이네 라고 누군가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 요 데이터 레코드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이게 여러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중에 한 일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봤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라고 매치되는 게 하나밖에 없네. 이 사람은 홍길동이야 라고 확실한 근거가 되면 비로소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조금 또 손을 봤어요. 그래서 키값도 약간 좀 범위로 좀 넓혔고요. 몸무게 값도 좀 약간 넓혔습니다. 학교도 학교 이름 빼고 과 이름만 있어요.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 값이 지니는 바가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값을 변형시켜도 얘는 개인정보예요. 그런 사람은 홍길동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홍길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예 키값을 186이라고 하고 몸무게 10kg라고 했어요. 원래 값하고 다르죠, 그죠? 이게 원래 값인데 원래 값과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원래 값을 진짜 값을 쓰지 않고 가짜 값을 가공을 한 거죠. 근데 만일 이렇게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값을 비슷한 값으로 가공을 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데이터셋 중에서 이 값이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이랑 가장 근사한 값이네, 그러면 이게 홍길동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85에서 175로 78kg에서 88kg 많이 바꿨어요. 그죠? 몸무게 값, 키 값을 많이 바꿔서 나이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를 거야. 이 정도면 심지어 한국대학교에서 미국대학에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 홍길동이라고 추측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길동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를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만약 이 값에 다시 앞에 전화번호 아이디를 붙였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의 전화번호인데 나이도, 키, 몸무게, 출신 대학교 다 틀려요. 이건 홍길동의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홍길동의 개인정보가 맞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홍길동의 개인정보인데 잘못된 개인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더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는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 정보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한 법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판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거가 되겠죠. 개인정보 위반도 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 자체는 또 정확하지 않은 안 좋은 데이터,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의 판별 갈수록 어려지죠. 참고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즉 그 간접 식별까지 방지해야 된다. 즉 K 익명성까지 만족시켜야지 적어도 익명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식별 조치라고 하는 기술들, 테크닉들이 막 17가지인가를 기술을 나왔어요. 근데 이 기법들이 대부분 다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우리가 빅데이터, 뭐 데이터 활용 이런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익명화라는 작업을 거쳐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뭐 큰 병원에 가면 환자들 대기자 리스트가 쭉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이름에 한 글자를 별표 처리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니면 뭐 성만 남겨두고 이름 2개를 지운다든가, 아니면 성을 지우고 이름만 남겨둔다든가, 이런 식의 옛날부터 우리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익명화라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이걸 그냥 컴퓨터 기술로 단순하게 표현한 것들이 주로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식별자니까 다 없애든가 아니면 일부러 없애든가 마스킹하든가, 혹은 뭐 우리 힙합처럼 몸무게 167kg 이렇게 너무너무 특이한 값 쓰면 누군지 알아보니까 이런 거라면 뭐 95kg 이상 이런 식의 좀 얼버무리는 형태로 값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류의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주로 문서상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람이 사용한다, 사람이 이용한다 라는 가정이에요. 즉 사람이 봐서 누군지 모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러면 홍땡동이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냐, 사람이. 이걸 우리가 과거의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떠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를 기반으로 만든 익명화 기술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통계적 노출 제어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 뭐 데이터 활용, 이거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익명 처리된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조차도 컴퓨터를 가지고 해요. 즉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백그라운드 나이즈를 가지고 있고, 뭐 1000만 건 중에서 홍길동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많은 계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이 가운데 한 글자 마스킹했다고 해도 누군지 보겠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전체 홍씨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홍길동이 가운데 자를 없애든 두 글자 다 없애든 홍씨가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레코드 홍길동입니다. 몸무게 95kg 이상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95kg 이상이라고 표현했어도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즉 경험적인 어떤 룰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전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서라도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현대적인 익명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앞에 말씀했던 그 라타니아 수인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통계적 노출 제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산적 노출 제어, 즉 충분히 다 계산을 통해서 노출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노출 제어라는 CDC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던 이런 대부분 기술들은 전부 옛날 기술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사람이 문서상에서 뭐 마스킹하거나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할 때 사용하던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무시하셔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익명화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현대적 의미로 익명화는 일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에서 간접식별 금지, 간접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간접식별이 안 되는 가장 원초적인 기술은 K-익명성 기술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K-익명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어떻게 데이터를 변형 가공할 거냐입니다. 데이터를 변형 가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별자는 떼야겠죠. 식별자가 있으면 무조건 유니크한 거니까, 즉 K가 1이 됩니다. 식별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식별자는 당연히 떼야 되고, 나머지 값들, 그러니까 준식별자 값들을 가지고 그런 준식별자 값들이 완전히 일치한 레코드가 모두가 K개 이상씩 다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현대적 의미의 K-익명성 만족시키는 익명화 기술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속성의 값을 변형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통째로, 혹은 이미 레코드를 가짜에 만들어서 집어넣거나 해서 서로 K개 K가 다 같아야 돼요. K개 이상씩 서로 같은 애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전체 데이터들이. 그래서 K 익명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하나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라는 메커니즘을 써서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그런 부류의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공간 분할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익명화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간 분할 기법이라는 기술을 써서 익명화시키는 게 있고요. 클러스터링 기법을 써서 익명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성능 면에서는 퀄리티 측면에서 얘가 제일 좋고요. 대신 좀 계산량이 많고요. 우리가 과거에 인간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비교적 데이터가 분석하기 쉽게, 알기 쉽게 표현되는 건 일반화 형태로 떨어지는 알고리즘들이 사람이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룹이 있는데 뭐 국내 그 비식별 솔루션이라고 여러 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그 이지서티의 아이덴티티 쉴드라는 제품이 이 일반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했고요.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프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데이터 익명화하는 그런 기법을 구현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그 개발해서 지금 기업체 기술 이전한 그런 알고리즘 구현되어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우리 연구실 졸업생이 삼성전자에 가서 현재 개발한 그런 제품입니다.